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총조 씨가 어제 경기 김포에서 검거된 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한편 최근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까지 유명인들의 마약 스캔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 솜방망이 처벌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총조 씨가 어제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남현희 씨와 재혼을 한다고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지 8일 만에 체포가 된 건데 굉장히 빠른 진행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재혼 발표 이후에 이제 여러 대중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당시 초기만 하더라도 부인하던 사정이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이제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판결문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 전 씨의 과거 행적이 굉장히 집중을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의 사기 행각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이거나 굉장히 좀 엽기적인 범행 행각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만큼 사실관계 팩트체크가 빨리 됐다. 예. 그래서 수사기관도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 와중에 고소사건, 고발사건, 진정사건 최소 3회, 4회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송파구에 있는 전 씨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증거 확보가 관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속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물증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내역을 분석해서 누구랑 대화를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노트북이나 주거지에 있는 각종의 어떤 통장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을 찾아야 피해자들로부터 어떻게 이제 피해금을 수취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 친척집에서 체포가 됐고 송파에서는 그 주거지, 그 모친의 주거지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대전화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휴대전화도 모두 분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각종 사기 의혹들을 하나하나 밝혀야 할 텐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가장 큰 거는 사기입니다. 이미 피해자 10명에 대해서 이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요. 지금 피해자가 최소 3명, 4명 거론되고 있고 오늘자 보도에도 혼인빙자 사기를 당했다라는 남성도 등장하고 있고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요. 투자를 빌미로 해서 뭐 대출을 유인한다거나 실제로 편취를 받는다던가 어플을 개발한다라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사기가 될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사기죄가 적용이 될 텐데 상습성이 있는지 여하에 따라서 상습 사기인지 사기인지 또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특경법상 상해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 이 이외에도 스토킹 혐의나 아동학대 범죄도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 스토킹은 남현희 씨의 의사에 반해서 여러 차례 이제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동학대 사건도 있습니다. 남현희 씨의 중학교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합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당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총조 씨는 사기 혐의 인정 여부, 뭐 투자 사기를 인정하냐, 아니면 남현희 씨도 범행에 가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답했거든요. 심지어는 인터뷰 과정에서 지난 2월부터 남현희 씨가 내가 재벌 3세가 아닌 걸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진실 공방하면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요. 2월부터 재벌 3세가 아닌 걸 알았다고 한다면 남현희 씨가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받는데 도와줬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라는 그 대중의 비난이 따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언제 이 사람이 실체를 알았는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이 지금 전 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의 친한 동료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돈까지 피해를 입히게 했을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 또 대중들한테 알려진 사람이 재혼을 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남현희 씨도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진정사건에 대해서 남현희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어서 남현희 씨도 알았는지 여부 또는 범죄 수익인지 알고 받았는지 여부 이것도 차차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남현희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고소장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럼 남현희 씨도 뭔가 속아서 이 전 씨에게 돈을 건넸다라고 이제 주장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뭐 무슨 사기죄 같은 경우는 내 돈이 아니더라도 이제 편취의 대상이나 피해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도 속아서 뭔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지금 남현희 씨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명예훼손죄도 이제 고소를 했는데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남현희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나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둘 사이도 지금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연예계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인데 배우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차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현재 수사 상황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두 사람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가 모두 음성이 나온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첫 조사에서 마약을 했는지 여부, 횟수, 누구랑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거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1시간가량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진술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 간이시약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강도 높은 진술 조사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2차 소환에서 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정밀 검사 결과가 국가수에서 오지 않고 있는데 이 감정 결과에 따라서 사실 유문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이선균 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해서 일부 사실을 자백할지 아니면 이 증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지드래곤 씨는 처음부터 내가 마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만큼 지드래곤에 대한 수사에서도 일단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 대한 감정 결과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진술로서 지금 제보나 첩보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해명을 하는지 또 수사기관은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의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1차 소환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1차 소환 조사 당시에는 1시간 정도로 굉장히 조사 시간이 짧았거든요. 다가오는 2차 소환 조사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경찰에서 2차 예. 소환 조사를 이렇게 빨리 잡았다는 것은요. 강도 높게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시간이라는 것이 조사를 검토하고 앞에 뭐 개인적인 질문, 뭐 재산관계 뭐 이런 것들 묻고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어떤 사실 팩트 체크는 안 됐다고 보셔야 되는 게 거의 맞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직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약의 수를 정말 사실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은 이제 그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균 씨 한 명 때문에 지금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영화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진술을 좀 정리해서 2차 조사에 나와야 되는 것이 이선균 씨의 지금 상황이고요. 예. 대중들 앞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만약에 본인이 잘못을 했다면 자백하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은 모발 감정 결과가 나와봐야 이 사실관계도 마약을 했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선균 씨 입장에서 저는 사실을 모르지만 처음에 마약을 투약했을 때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건이 있죠. 다른 약이라고 속이고 먹인다거나 음료수에 탄다던가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일부는 무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하고 또 자백할 부분은 자백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 같은데 일단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음성이 나온 결과가 이선균 씨의 앞으로의 대응이나 뭐 진술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간이시약 검사는 음성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기 때문에 변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협박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간이시약 검사는 보통 일주일 이내, 5일에서 10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을 때 간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을 뿐 지금 거론되는 그 유흥업소 실장 A 씨와의 마약 투약에 대한 어떤 첩보나 내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 훨씬 전이거든요. 그것은 모발 검사를 통해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예. 가까운 시일 내에 1년 이내까지는 모발 단백질을 검출해서 마약 시약 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선균 씨가 부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때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처럼 최근 이선균 씨에 이어서 가수 지드래곤까지 유명인들의 마약 스캔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렇게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게 솜방망이 처벌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 저희와 같은 뭐 회사원들, 학생들, 대학생들도 지금 마약에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제 마약 사범들이 한국을 거점으로 많이 유통하기도 하고 동남아에서도 엄청 많은 양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나라들보다 우리가 마약 사범에 대해서 좀 관대하거나 처벌 기준이 약한 면도 일조하는 면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출입을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유통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는 단순 그 투약 사건, 단순 소지나 투약 사건 같은 경우는 기본 양형 기준 자체가 뭐 1년에서 3년, 2년에서 4년, 뭐 3년에서 6년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초범인 경우에는 사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경각심을 주지 못해서 재범률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고요. 실제로 마약사범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재범으로 다시 잡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처벌 이후에 실질적으로 마약을 손대지 않도록 집중적인 치료나 심리 지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일반인이 우연한 계기로 마약을 접했다가 중독성이 워낙 강하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마약을 했을 경우에 교도소를 가는 것이 이 사람의 사회화에 도움이 되느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사회에 적응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초범인 경우에 자백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양형이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수준으로 조금 양형을 높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리를 해보면 뭐 일각에서 뭐 처벌보다는 좀 치료와 재활이 우선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죠.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매일같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하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준원 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본인이 이제 그 생중계를 했죠. 마약 투약의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중계하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적 때문에 또 선처를 구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도 지금 병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마약 횟수도 좀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약을 투약을 했다라고 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징역 3년형을 구형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양형 기준 범위 안에서 이제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이제 처음부터 미국에서 이제 자백하겠다, 처벌을 받겠다고 스스로 귀국을 해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마약 범죄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좀 양형이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재판부의 이제 판단만 남았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 좀 전 씨가 자진 귀국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좀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마약 투약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이고요. 특히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 보건을 해친다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인 사정을 많이 고려하기도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좀 불우했던 사정이라든가 이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걸 다시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재활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는데 초범이고 이 제조나 판매나 이런 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단기 실형과 집행유예의 어떤 경계에 있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재활을 돕겠다라고 지금 탄원서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 탄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양형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약 범죄에서 이제 가중 요소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3년 이내에 이제 집행유예 전가가 있는
있는 경우, 마약을 한 경우 이러면 이제 가중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집행유예와 단기 실형의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네, 12월에 이제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재판부에 10,000명 이상이 선처 탄원서가 접수가 됐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결과. 마약 예. 범죄와 그 이 사람이 했던 어떤 뭐 광주에 내려가서 사죄를 한다던가 이 정치적인 행동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죠. 다만 그래도 과거사에 대해서 본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른들의 사죄를 직접 한 우리 사회의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광주의 피해자들을 위로를 해줬던 선한 행동과 마약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한 것은 또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탄원서는 참고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재사회화 시키는데 많은 사람이 도울 수 있다.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참작할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38만 원이 추징됐다는 거는 338만 원어치의 마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실형이 나오더라도 가능한 양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마약 사기 등 각종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